안녕하세요. 흔한경제입니다. 2014년 5월 베트남 전역에서 중국 공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10년 뒤 이 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사상 최대를 찍습니다. 1979년에는 전쟁까지 했고 지금도 바다에서 매일 충돌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교역은 2,502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미워하면서 못 끊어요. 아니,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편들면 나라를 잃고 미국 편들면 체제를 잃는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돈으로 바꿨는지 풀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13일 베트남 남부 빈저엉 공업단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철문을 부수고 공장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사무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와 부서진 기계 부품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중국 국기가 그려진 간판이 발 아래로 내동댕이 쳐지고 누군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중국인 공장장은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 하나 챙길 틈도 없이 통역 직원의 손에 끌려서 골목을 뛰었습니다. 등 뒤로 자기 공장의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돌아볼 수가 없었죠. 이틀 동안 베트남 전역에서 중국 공장 수백 곳이 공격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터진 분노가 아닙니다. 1979년 중국이 베트남 북부 국경을 넘어 20만 대군을 밀어넣었어요. 이름부터가 징벌적 침공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개입한 걸 응징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전쟁은 한 달도 안 돼서 끝났지만 양쪽 다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국경 마을들은 초토화됐고 학교와 병원까지 불탔습니다. 한 달짜리 전쟁이었지만 남긴 상처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어요. 이 전쟁의 기억이 베트남 사회의 뿌리처럼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1일 중국 국영해양석유총공사 CNOOC가 파라셀 제도 인근 바다에 대형 석유시 추선 HD-981을 딱 갖다 놓습니다. 베트남이 자기 배타적 병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바다 한가운데예요. 해상에서 양국 선박이 충돌하고 물대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장면이 퍼지자 베트남 국민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35년 전 전쟁의 기억, 매일 바다에서 밀려오는 굴욕감, 그게 공장으로 향한 겁니다. 지금도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가 지나가는 바다예요. 전체 무역의 40%도 이 바다를 통과하거든요. 양쪽 다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곳이죠. 공장을 불태울 만큼 미워하는 사이, 전쟁까지 했던 나라.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나라한테 10년 뒤에 2,502억 달러어치를 사고 팝니다. 역대 최대 교역이에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중국을 미워하면서 중국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파는 게 갑자기 비싸진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장을 옮깁니다. 어디로?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인건비가 싸고 미국과 사이가 괜찮은 나라, 베트남이었습니다. 국경 넘으면 바로 닿는 거리에 땅값도 싸고 월급은 302달러 수준이거든요. 말레이시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장만 옮긴 게 아니에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부품이랑 원자재를 사옵니다. 베트남에서 조립해요. 그리고 거기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서 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차이나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베트남 의류 산업이 쓰는 원자재의 60%가 수입인데 그중 80%가 중국산이거든요. 옷 한 벌에 들어가는 실과 천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건데 완성품에는 베트남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세탁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더러운 돈을 세탁소에 넣으면 깨끗한 돈이 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를 베트남이라는 세탁소에 넣으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깨끗한 라벨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UNC타드가 이런 나라들을 아예 공식 용어로 커넥터 이코노미라고 불렀어요. 양쪽을 이어주는 중개상인 셈이죠. 숫자를 보면 규모가 보입니다. 2018년에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491억 달러였어요. 7년 뒤인 2025년 1938억 달러, 4배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수출이 4배로 뛴다는 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거든요. 같은 기간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도 490억 달러에서 144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미국에 파는 만큼 중국에서 사오는 양도 같이 뛴 겁니다. 세탁물이 늘면 세제도 더 사야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세탁소에 처음 큰 빨래를 맡긴 건 사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8년에 박린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 투자금이 6.7억 달러. 근데 이게 불어나서 타이응우엔의 두 번째 공장, 호치민시의 세 번째, 총 투자금 23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이 공장들에서 찍어낸 휴대폰이 누적 20억대예요. 지구상 사람 4명 중 1명이 쓸 수 있는 양을 베트남에서 만든 겁니다. 이 구조의 선구자가 한국 기업이었다는 거 좀 묘하죠? 복스차이나의 학술 추정에 따르면 베트남 대미 수출의 약 16%가 사실상 우회 수출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학술적 추정치라서 정확한 금호는 아직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미 상무부 장관이 2025년 상원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통로다. 중국에서 900억 달러를 사와서 마진 붙여 미국에 보낸다. 미국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지목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미국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상원에서 직접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막을까요? 카드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딜러가 양쪽한테 다 유리한 패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득, 중국도 이득. 딜러가 사라지면 게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먼저 미국 쪽을 볼게요. 미국한테 베트남은 세탁소 주인이기 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에너지와 무역에 숨통이 걸린 바다. 그 옆에 베트남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3년 9월 베트남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시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하노이에 갔어요. 1994년 제재를 풀고 1995년에 수교하고 2001년 무역협정을 맺더니 30년 만에 최고 등급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2024년 11월 T6 훈련기를 인도했고 F-16 가능성까지 열어놨어요. 미 해군이 다낭에 기항하기 시작했거든요. 경비함 2척에 순찰정 18척도 넘겼습니다. 세탑소가 좀 수상해도 그 세탁소 자리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관세도 때렸지만 결국 징벌이 아니라 협상을 택했습니다. 때려잡으면 안보 파트너를 잃으니까 적당히 관리하면서 쓰겠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번엔 중국 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우회 수출, 그러니까 라벨 세탁이 중국한테도 손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득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럭쉐어, 고어텍 같은 중국 기업들이 직접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애플 공급망에 들어가려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는 미국 관세를 못 버티니까 베트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품이랑 원자재는 어디서 사오죠? 결국 중국에서 들여와요. 공장이 이사를 가도 부품값은 계속 중국 주머니로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4년 베트남에 들어온 새 프로젝트 중 28.3%가 중국 기업이에요. 국가별 1위입니다. 중국이 베트남의 세탁소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셈이죠. 거기에 남중국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목줄 같은 바다 옆에 붙어 있는 나라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면 자기 숨통을 자기가 조이는 꼴이 되거든요. 잠깐 이 상황을 베트남 외교관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노이 외교부 건물 3층 동아시아 담당관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전화기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워싱턴, 하나는 베이징. 한쪽 전화를 받으면 다른 쪽이 곧바로 울립니다. 중국 편 들면 나라를 잃고 미국 편 들면 체제를 잃는다. 이 말이 베트남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표현이에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중국이 필요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이 필요한 거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양쪽 다 잃을 수 있는 외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줄이 지금까지는 통하고 있어요. 양쪽 다 이 게임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빌러를 테이블에서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 영원히 가능할까요?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영원히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순진한 겁니다. 세탁소의 감사관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2025년 4월 미 상무부가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반우회 관세를 때립니다. 세율이 얼마냐면요. 542.64%. 트리나 솔라,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조립만 하고 미국에 보내던 게 전부 적발됐거든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붙였지만 속은 전부 중국이었던 셈이죠.
미국은 베트남뿐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싹 다 우회 수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배 무역 협정에는 우회 수출의 40% 별도 관세를 매기는 조항까지 들어갔어요. 라벨 세탁이 적발되면 기본 관세의 40%를 더 얹겠다는 겁니다. 세탁소 주인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예요. 관세 자체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처음에 46%를 들이밀었다가 90일 유예해주고 20%로 합의하나 싶었는데요.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관세 권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해버렸어요. 6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 한도인 15%가 임시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20%에서 15%로 오히려 내려간 셈인데 이건 운이 좋았던 거지 구조가 안전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서 오는 압력만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린의 한 전자부품 공장. 아침 7시 30분, 라인에 서야 할 신입 직원 10명 중 4명이 안 나왔어요. 어제 첫 출근했던 20살짜리 직원은 점심시간에 정문을 나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신입의 40%가 사라지는 공장이에요. FDI 기업의 45%가 사람을 못 구하겠다고 호소하고 젠지의 70%는 아예 제조업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월급이 302달러예요. 말레이시아는 790달러, 태국은 427달러인데 이 돈으로는 사람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2023년 여름, 폭염으로 전력망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폭스콘 같은 대형 공장이 전력을 30%나 줄여야 했어요. 세계를 향해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손짓하는 나라에서 전기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인도가 따라오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치고 올라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멕시코나 동남아 다른 나라를 통한 수출 루트를 뚫고 있어요. 베트남만의 독점적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는 사람들이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분노가 건물을 태운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불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안에서부터 타들어가고 있어요. 세탁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쓰는 이어폰,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트남은 전쟁까지 했던 나라한테 역대 최대 교역을 찍어요. 불까지 질렀던 사이인데 그 나라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거죠.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근데 이게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기였습니다. 미국은 안보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눈을 감아요. 중국은 부품을 계속 팔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양쪽 다 이 세탁소가 필요한 겁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 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542%짜리 관세가 날아왔고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 구조가 흔들리면 우리가 쓰는 물건 가격이 달라집니다. 멀리 있는 나라 얘기 같지만 결국 우리 일상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흔한경제였습니다.